2025년 쇼가쿠칸이 제87기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이익 모두 전년 대비 증가, 특히 판권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7% 급증, 102년 역사의 일본 출판 거두가 또 한 번 기록적인 성적표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6년 이 회사의 간판 작가들이 줄줄이 연재를 멈췄습니다. 계긴 회사의 조직적 성추행 은폐 의혹이지만 사실 작가들의 코멘트를 보면 이는 계기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전사적인 거버넌스 실패,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에서 출판사를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출판사의 시스템 지원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로 인한 출판사의 보복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만큼 폐쇄적인 일본 만화계에서 잇따른 보이콧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란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범죄 은폐?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보이콧의 계기가 된 사건부터 짚어보죠. 만화 타전작전의 작가 야마모토 쇼이치, 본명 쿠리타 아카자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당시 15세의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했습니다. 그는 출판계와 연출이 있는 데센 강사라는 지위를 악용했고 피해자는 중증 PTSD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진단받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죠. 즉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이후 2020년 그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 엔을 선고받고 2022년엔 민사소송이 걸리면서 타선작전은 연재가 중단되지만 두 달 뒤인 12월 담당 편집자 나이타 다쿠야의 관리하에 작가의 필명을 이치로 하지메로 바꿔 신작 상인 가면에 스토리작가로 기용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0일 민사소송 판결에서 야마모토 쇼이치에게 배상금 1,100만 원이 명령되며 사건 전모가 공개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슈가 불거진 와중에 또 다른 이슈가 터집니다.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된 액터어즈는 누계 200만 부를 돌파한 대히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작가 마츠키 타치야는 2020년 여중생에 대한 연속 성추행으로 체포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죠. 슈에이샤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를 독자에게 고지하고 즉각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마츠키 타치야가 만가원의 연재작인 성상의 심리사의 스토리 작가인 필명 야츠나기 이츠기라는 것이 밝혀지죠.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필명을 바꿔서 현장에 투입, 이는 독자와 동료 작가에게 일체 비공개, 즉 출판사가 범죄자들을 숨기고 이들을 수익원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면 개인의 착오라 할 수 있지만 두 번이라면 이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는 전과가 있다면 채용을 보류하죠. 일본은 그런 성향이 더욱 심해서 가족이 범죄자일 경우에도 채용을 보류합니다. 그런 일본 사회인데 왜 이 회사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한국에서 소학관, 쇼가쿠칸은 한국에서 명작 만화를 많이 배출한 만화 명가로 평가받지만 정작 일본 내에서는 사람을 착취하는 블랙 기업이라 평가받습니다. 아다치 토루의 만화 아다치 미츠루 이야기 10화에서는 쇼가쿠칸과 고단샤의 편집자가 여자랑 놀고 싶다면서 작가 이시도 유카리를 불러 머리에 술을 부으면서 괴롭히며 놀았다고 하며 2007년 쇼가쿠칸 계열에서 은퇴한 만화가 신조 마유는 편집자들이 작가에게 우리가 일을 시켜준다, 우리가 팔리게 해주는 거라면서 만화가를 압박했다고 하죠. 또한 신주 마유가 이적을 시도하자 편집부는 지금까지 쇼가쿠칸에서 낸 모든 작품을 절판시키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밥줄을 끊어놓겠다는 거죠. 이렇듯 이 회사는 작가를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관리 자원으로 보는 성향이 강하죠. 아니, 이건 작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직 썬데이 편집자 이시바시 카자키의 회고에 따르면 썬데이 편집부는 오랫동안 해당 잡지 신인상을 통해서 데뷔한 순혈 작가, 그리고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순혈 편집자가 아니면 기획안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사 출신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채점하기 때문에 타사 출신 편집자는 활약하기가 불가능하고 타사 출신 작가는 자기가 따라온 편집자가 아니라 썬데이 순혈 편집자의 말을 더 들어야 하죠. 그래야 사내 편집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살아남은 작가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편집자에게 종속되어 버립니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화에 무슨 이야기를 그려야 하느냐고 묻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한다고 이시바시는 밝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시스템이 좋은 만화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순혈주의 사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신인 발굴이 안 돼서 안전한 히트 작가에 매달리느라 재능있는 외부 피해 수혈을 거부하게 된다. 작가를 소모품 취급하니 이탈이 잦고, 이러니 기존 편집자는 히트 작가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신인을 발굴해야 할 텐데, 자사 공모전만 우대하다 보니 그나물의 그 밥인 편집부에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고르는 바람에 작가들의 개성이 천편일률적이 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탓에서 오는 편집자, 작가가 중요한데 그걸 내부 차별로 밀어내다 보니 사람이 부족해져서 결국 성범죄자를 끌어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흥행 실적이 있으니까. 즉 문제 있는 작가도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발상은 작가 생태계가 무너진 조직이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과거란 모를까 지금의 쇼가쿠칸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작가 취급에 대한 궁금증이 일죠. 대체 어떻길래? 정리하자면 말을 듣지 않은 작가에게 한없이 가혹합니다. 금세계 가슈의 라이코 마코토가 연재 종료 후 원고를 돌려받았을 때 컬러 원고 5장이 분실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에 50만원의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작가는 여기서 물러서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본다고 파악하고 계약에 의거하여 쇼가쿠칸에 15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작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출판사는 마지못해 작가에게 255만원의 배상금 및 원고료를 지급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분명히 유한회사로 등록했음에도 개인회사로 과세 처리를 내서 세금 폭탄을 물리더니 나중엔 잡지 요청으로 오토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갑자기 쇼가쿠칸 재판 인터뷰로 바뀌었고 나중에 잡지를 보니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 실려있는 등 자신을 비하하는 기획을 하는 식으로 괴롭혔다고 하지요. 모래시계 등의 히트 드라마의 원작으로 유명한 중견 만화가 이시하라 히나코는 신작 섹시 다나카시의 일로 트러블에 휘말립니다. 출판사가 작품을 드라마로 만들려고 하자 작가는 단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원작의 내용을 존중해달라. 이에 출판사는 작가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방송이 끝날 때까지 방송사의 눈치만 보고 서명계약서는 단 한 장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사는 처음부터 원작의 이름값만 필요했으니까요. 또한 이에 작가가 항의하자 출판사는 이미 촬영이 완료되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게 들통나자 원작자가 각본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갑자기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면서 작가는 고통받게 됩니다. 이 사이버 불링에서 작가를 보호해야 할 출판사는 침묵을 지켰고 이를 이기지 못한 작가는 2024년 1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후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방송사 니테레와 쇼가쿠칸은 양쪽 모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니테레의 보고서가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반면 쇼가쿠칸의 보고서에는 원작자를 까다로운 작가라고 표기하거나 원작자의 계약 요구를 경향으로 축소하는 식의 문제가 있었죠. 정상적이라면 그냥 작가라고 표기하고 양쪽의 발언은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인 보고서의 양식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렇듯 일본에서 쇼가쿠칸은 작가가 시달리기로 유명하며 이에 작가가 부족해서 신작이 나오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잡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쳤죠. 2010년도부터 소년 썬데이의 판매량은 꾸준히 감소하여 3대 주간 소년 만화 잡지란 이름이 아까운 상황입니다. 이러니 범죄자라도 히트할 수만 있다면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작가가 이탈하는 지금 사태까지 온 거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쇼가쿠칸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5년도 실적이 좋으니까요. 숫자가 좋으면 경영진은 구조를 바꿀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이 성과를 잘 분석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데이터를 보면 잡지와 단행본의 판매는 줄었지만 망가원, 썬데이 에브리 등의 디지털 플랫폼이 소폭 성장했고 대부분의 이익은 판권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권 수입을 이끄는 것은 도라에몽, 명탐정 코난, 란마 2분의 1 등 대부분 수십 년 전에 탄생한 레거시 IP입니다. 비교적 최신작인 장송의 프리랜을 제외하면 지금 돈을 벌어주는 콘텐츠는 전부 과거의 유산인 거죠. IP 비즈니스에는 구조적인 시차가 존재합니다. 오늘 작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반영되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죠. 지금 썬데이 실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현재 진행된 경영의 성과가 아니라 과거에 쌓아둔 신뢰 관계의 추심이죠. 실제로 그 균열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년 썬데이의 잡지 판매 부수는 20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히트작이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서 썬데이의 판매량은 경쟁자에 비해서 초라한 수준이죠. 물론 편집부가 2010년까지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였죠. 신작이 부족하자 편집부는 당시 연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이누야샤, 명탐정 코난을 계속 연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늘리는 바람에 작품의 퀄리티는 큰 타격을 받았죠. 이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새로운 편집장 이치하라 타케노리가 대대적인 신인 투입을 시도했지만 순혈주의에 매달리는 조직의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고, 겨우 장송의 프리렌, 코미양 등이 히트하긴 했지만 결국 그는 이후 퇴사하게 되지요. 작가란 파이프라인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산이 주는 단물이 워낙 달콤했기 때문에 눈을 돌리고 있었을 뿐이죠. 즉, 이 회사는 바뀔 생각도 바뀔 의지도 없는 것이죠. 주간 문춘의 피해자 인터뷰에 의하면 나가이와 구리타가 피해자의 합의를 요청할 때 이 둘만이 아니라 쇼가쿠칸의 법무팀은 물론 사장 라인까지 가담했다고 합니다. 즉, 이는 전사 차원의 은폐라는 이야기죠. 물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겠지만 문제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윤리를 넘어 돈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사건이 공개되자 쇼가쿠칸은 뒤늦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유는 도덕적 각성 때문도 작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쇼가쿠칸의 매출은 기존 판권과 망가원, 썬데이 에브리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오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은 마스터카드 등의 카드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 성범죄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글로벌 신용카드사의 거래 정지 대상이 됩니다. 마스터카드, 비자 등의 카드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범죄 수익 차단 규제에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전례가 이미 여러 번 있죠. 그래서 DL 사이트 등의 사이트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서 포인트를 구매하는 식으로 우회해야 하는데, 이러면 보통 번거로워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게 되지요. 망가원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카드 결제가 막히면 수입 모델 자체가 붕괴하지요. 이런 와중에 성범죄 재판도 안 끝난 사람을 이름을 바꿔서 고용하는 오판을 저지른 겁니다. 작가를 소홀히 한 대가가 이제 돈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업은 사람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지요. 당장 돈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 청구서는 언젠가 날아옵니다. 2020년 슈에이샤도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누게 200만 부의 데이트작, 액터즈의 스토리 작가 마츠기 타치아가 여동생 연속 성추행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쇼가쿠칸과는 달리 슈에이샤의 조치는 깔끔했습니다. 즉각 연재 중단. 왜 이 회사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슈에이샤의 경우에는 원피스의 매출이 너무 좋아서 신인 작가가 나와도 원피스의 프로모션만 집중하는 바람에 한동안 신작이 뜨지 못했죠.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처음 만화를 본 만화 잡지를 사지 않는 시대가 늘면서 원피스의 매출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에이샤는 역량은 있지만 기존 시스템에 맞지 않는 새로운 작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점프 플러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점프 플러스는 크게 히트하여 단다단, 체인소맨,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 등 점프를 이끄는 대형 히트작을 다수 배출했죠.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이슈를 무리하게 보호했다가는 디지털이 중심이 된 만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겁니다. 즉,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플랫폼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작가 풀이 탄탄하기도 했고요. 점프 플러스와 망가원 둘 다 같은 취지에서 만든 플랫폼이고 실제로 이용자층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걷는 길은 정반대죠. 새로운 편집자가 새로운 작가를 마구 발굴하는 점프 플러스, 범죄자로 돌려막다가 기존 작가를 모두 잃는 것을 넘어 결제까지 막힐 위험에 처한 망가원. 이는 비즈니스를 보는 관점의 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엔 편집자가 만화 팔아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인기 없는 작가라도 편집자가 잘하면 대형 히트 작가가 되었죠.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취향은 파편화되었습니다. 플랫폼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플랫폼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작가를 이렇게 취급하는 플랫폼을 미래의 작가들이 과연 선택할까요? 실제로 계좌 중지가 아니라 거래 중지를 선언하거나 피해자에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젊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쇼가쿠칸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안 변할 겁니다. 실적이 좋으니 경영진은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이라 판단하겠죠. 꼬리 자르기로 담당자 몇 명을 정리하고 조사 보고서 한 장 내고 조용히 넘어가려 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레거시 IP는 훌륭하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도라에몽과 코난이 현재 적자를 방어하는 동안 미래의 히트작을 낼 신인들은 이미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작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이란 인식이 굳어지면 재능 있는 창작자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이렇게 IP 파이프라인은 천천히 마르게 되지요. 이 케이스가 남기는 질문은 이외로 단순합니다. 창작자를 내치면서 만든 플랫폼의 미래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